아르센 리팽 7권 8번의 시계 종소리. 모리스 르블랑 지은 이혜영 그림. 구기라이. 오르탕스는 빨간 머리에 예쁜 얼굴을 한 활기차고 호기심이 많은 소녀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여의고 에글로슈 백작인 숙부와 숙모와 살면서부터는 따분하고 우울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숙부와 숙모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집은 멋진 라마레즈 성이었지만 성의 높이만큼 두 사람의 사이의 벽도 높았습니다. 오르탕스의 표정은 점점 생기를 잃고 어두워져만 갔고 항상 우울했습니다. 라마레즈 성 근처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은 낡은 성이 하나 있었는데 알랭그르 영지라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알랭그르 영지로 가는 길은 무척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르탕스는 그곳을 한 번도 산책한 적이 없었습니다. 9월 5일, 오르탕스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랭그르 영지를 둘러본 후 숙부의 성을 떠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해마다 9월 초가 되면 에글로슈 백작과 백작 부인은 친구들과 주변 성주들을 성으로 초대했는데 이날이 마침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오르탕스는 여기저기에서 몰려든 손님들로 성 안이 북적이는 틈을 타 자연스럽게 성을 빠져나가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오르탕스는 천천히 화장을 마친 후 승마용 드레스를 입고 펠트 모자를 썼습니다. 넓은 모자챙이 예쁜 얼굴과 빨간 머리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오르탕스는 책상 앞에 앉아 숙부에게 작별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고는 책상 서랍 안에 두고 대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벽난로 앞에서 에글로슈 백작은 고급 샴페인이 든 커다란 잔을 손에 들고 연신 건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르탕스는 숙부에게 형식적인 포옹으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숙부님, 말을 타고 산책 좀 다녀올게요. 늦지 않게 돌아올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술은 조금만 마시세요. 숙모님이 화내실 거예요. 네 숙모는 내가 취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쓸 게다. 다녀오거라. 오르탕스는 숙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계단을 올라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날 싸두었던 커다란 가죽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한편 라마레즈 성에 초대받아왔던 레닌 공작은 정원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가방이 떨어지자 잽싸게 두 팔로 받아냈습니다. 오르탕스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누구지? 들키면 안 되는데. 오르탕스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르탕스가 보니 레닌 공작은 갸름하고 약간 창백한 얼굴에 우아한 느낌을 풍기는 젊은이였습니다. 오르탕스는 레닌 공작에게 애써 둘러대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가방을 정리하다가 그만 가방이 창밖으로 떨어졌지 뭐예요. 레닌 공작은 오르탕스를 잠시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에글로슈 백장님이 말씀하신 조카분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레닌 공작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오르탕스라고 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들고 계신 가방을 좀 주시겠어요? 아, 예. 가방이 하도 가벼워서 깜빡 잊고 있었네요. 자, 여기 받으세요. 오르탕스는 무거운 가방을 가볍다고 표현하는 낯선 남자에게서 약간의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숙부님의 손님이라면 모두 대연회장에 있어야 할 텐데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거죠? 알랭그르 영지에 가볼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와 정원을 둘러보던 중에 제 눈앞에 무언가 떨어지기에 숨겨둔 순발력을 발휘했을 뿐입니다. 네? 아, 그건 그렇고 숙부님께 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숙부님과는 어떻게 아는 사이죠? 백장님과는 사냥하다가 처음 만났습니다. 전 20년 전 사건을 파헤치러 이곳에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이고요. 오르탕스는 잠시 호기심이 발동해 물었습니다. 좀 전에 알랭그르 영지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곳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두었어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겐 식은 죽 먹기죠. 경찰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미술품이나 오래된 저택을 사고 팝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거나 신기한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죠. 우와, 명탐정 같아요. 오르탕스는 신기한 사건을 해결한다는 레닌 공작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르탕스의 꿈은 탐정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는 추리소설을 즐겨 읽던 오르탕스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헐록 샴주처럼 탐정이 되어 멋지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요. 물론 리팽도 좋아해요. 도둑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건도 잘 해결해 주니까요. 명탐정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답니다. 많은 지식을 알아야만 추리와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런데 공장님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저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곤란합니다. 왜요? 숙부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이 가방은 제가 오늘 집을 떠나려고 싼 가방이에요. 저는 오늘 집을 떠날 거예요. 이 성을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모험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저는 아가씨가 생각하는 명탐정은 아닙니다. 그저 모험을 즐기는 사람 중 하나이죠. 레닌 공작의 말을 듣는 순간, 오르탕스는 인생에서 강렬한 순간, 즐거운 모험을 경험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삶은 타인의 모험이든 자신의 모험이든 모험하는 그 순간에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모험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무척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때 당신의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셨죠.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도울 차례인 것 같습니다. 레닌 공작은 싱긋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모험하는 동안 당신의 인생은 따분함을 느낄 새도 없이 즐거울 것입니다. 오르탕스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당장 떠나요. 햇살이 눈부신 아침, 파리의 한 레스토랑 야외 테이블에 오르탕스와 레닌 공작이 앉아 있었습니다. 레닌 공작은 오르탕스에게 계획 중인 모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모험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을 때 일어납니다. 모험의 기회가 왔을 때 즉시 잡아야 하죠.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특별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견의 후각과 같은 감각이 필요하죠.
오르탕스는 레스토랑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비극적인 사건과 얽힌 사람이라도 찾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손님들이 붐비기 시작하였고 이내 테이블은 모두 만석이 되었습니다. 레닌 공작과 오르탕스의 바로 옆 테이블에서는 갈색 콧수염이 덥수룩한 젊은 남자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르탕스 눈에는 그 남자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꾀죄죄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닌 공작이 계산하려고 일어나자 옆 테이블에 있던 그 남자가 갑자기 급하게 계산대로 허겁지겁 뛰어가더니 종업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얼마죠? 빨리 계산해 주세요. 레닌 공작은 남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에 있는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자크 오브리웨의 사면을 기각했으며 내일 아침 예정대로 사행이 집행될 것이다. 레닌 공작과 오르탕스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젊은 남자가 나가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레닌 공작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자크 오브리웨 씨 일 때문에 서둘러 나가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가 지금 좀 급해서요. 자크 오브리웨 씨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는 자크 오브리웨의 친구입니다. 지금 자크의 집으로 급히 가봐야 합니다. 저는 레닌 공작이라고 합니다. 제 옆에 있는 숙녀분과 함께 자크 오브리에 씨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남자는 낯선 사람의 제안에 어리둥절해하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가스통 뒤트레이입니다. 도움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레닌 공작은 자동차에 가스통 뒤트레이를 태우고 주소를 물은 다음 서둘러 자크 오브리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레닌 공작은 가스통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잘 모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문을 보니 사형 집행이 예정되었다고 하던데 자크 오브레이 씨가 누구를 살해한 건가요? 자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20년 지기 친구로서 맹세합니다. 가스통에게 더 이상의 단서를 알아낸 것은 없었습니다. 길이 막히지 않아 레닌 공작 일행은 곧 자크 오브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스통이 벨을 누르자 가정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레닌 공작과 오스탕츠가 가스통과 함께 거실에 들어서니 두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자크 오브리웨의 아내였고 다른 한 명은 자크 오브리웨의 장모였습니다. 가스통은 두 사람에게 레닌 공작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레닌 공장님인데 자크의 일을 도와주신다고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도움을 청할 때가 아무도 없어 막막하던 자크 오브리의 장모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공장님, 제 사위는 결백합니다. 그토록 마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친척을 죽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누명을 쓴 거예요. 사위가 억울하게 죽으면 제 딸아이도 죽습니다. 불쌍한 내 딸 마들렌. 레닌 공작은 앳된 얼굴에 금발머리를 한 자크 오브리웨의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부인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은 바로 저일 것입니다. 저를 믿고 모든 것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부인의 대답이 얼마나 분명한가에 따라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묻는 말에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크 오브리에 씨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브리의 부인 마들렌은 있는 힘껏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공장님, 제 남편은 죄가 없어요. 부인께서는 지금까지 남편의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지만 법정에서는 부인의 주장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인께서 제가 부인의 주장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진실로 답하겠습니다. 오르탕스는 레닌 공작이 단 몇 마디로 부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하도록 하는 것을 보고 레닌의 뛰어난 설득력에 또다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레닌 공작은 장모와 가스통에게 잠시 침묵해달라고 부탁한 뒤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지난 3월 어느 일요일에요. 피해자는 누구죠? 남편의 먼 친척으로 슈렌에 사는 기욤 씨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기욤 씨가 살해당하고 그에게 있던 돈이 없어졌어요. 도난당한 금액이 얼마죠? 1000프랑짜리 지폐 60장이에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기욤 씨가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다고 했어요. 남편분도 알고 있습니까? 예, 일요일 아침에 기욤 씨가 통화하면서 알려주었고 남편이 기욤 씨에게 그런 큰 돈은 갖고 있지 말고 당장 은행에 맡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크 오브리에 씨는 일요일에 무엇을 하셨나요? 남편은 오후에 기욤 씨의 집에 가려고 했지만 몸이 안 좋다면서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어요. 혼자서요? 네. 가정부는 쉬는 날이었고 저는 엄마와 가스통과 함께 영화관에 있었어요. 저녁이 다 돼서야 기욤 씨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체포되었어요. 무슨 물증이라도 있었나요? 범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기욤 씨 집으로 왔대요. 거기서 발견된 바퀴 자국이 남편의 오토바이 바퀴 자국과 같다고 해요. 범행에 썼던 권총도 남편 것이었고요. 자크 오브리에 씨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오후 내내 잠을 잤다고 했어요. 그 사이 누가 와서 자신의 오토바이와 권총을 훔쳐 범행에 사용했을 거라고 했어요. 납득할 만한 설명이군요. 경찰은 어떤 반론을 제기했죠?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과 기욤 씨 집에 있는 반쯤 마신 와인병에서 남편의 지문이 나온 것을 보면 남편이 틀림없는 범인이라고 했어요. 오브리의 부인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말하다가 절망을 느꼈는지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레닌 공작은 부인을 진정시키고 소파에서 쉬도록 했습니다. 그러고는 생각에 잠긴 듯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르탕스는 레닌 공작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자크 오브레이 씨가 진짜 범인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오전 11시 반이고 사용 집행은 내일 아침이니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 자크 오브레이 씨가 결백하다는 것을 부인이 확신하고 있으니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죠. 레닌 공작은 자크 오브리의 부인 곁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최후의 순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부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를 믿고 2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자크 오브리의 부인은 기운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예, 공장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닌 공작은 가스통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세 사람은 자크 오브리의 집을 나와 자동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레닌 공작이 가스통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손님이 별로 없는 레스토랑이 있습니까? 네, 테른 광장에 있는 브라셀이라는 작은 레스토랑인데 제가 사는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한테 딱 좋네요. 거기로 가시죠. 가는 동안 세 사람은 거의 아무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 거의 다 와갈 무렵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깨기라도 하듯 레닌 공작이 가스통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도난당한 지폐에 일련 번호가 발견되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욤 씨가 수첩에 지폐 60장 일련 번호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레닌 공작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다면 사건이 해결될 것입니다. 아르센 리팽 7권 8번의 시계 종소리는 아르센 리팽이 자신의 친구 레닌 공작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닌 공작은 오르탕스라는 파트너와 함께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하는데요. 하지만 레닌 공작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나 그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은 리팽의 모습과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과연 레닌 공작은 리팽일까요? 아니면 리팽의 친구일까요? 책원은 짧은 단편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팽 시리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리팽의 매력에 빠져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